가을의 끝자락에서 박은혜 씨의 손가락은 스마트폰 액정 위에서 길 잃은 아이처럼 헤맸다. 70평생 흙만 만지고 살았던 그녀에게 손바닥만 한 유리판 속 세상은 복잡하고 불친절했다. 자식들이 작년 어버이날 선물이라며 쥐어준 이 최신 기계는 손주 녀석의 웃는 얼굴을 보여줄 때만 잠시 사랑스러웠을 뿐 대부분은 그녀를 당황스럽게 만들었다. 친구에게 안부 문자를 보내려다 엉뚱한 이모티콘만 잔뜩 보내거나 뉴스 기사를 보려다 쇼핑몰 광고창으로 넘어가 버리는 일은 이제 일상이 되었다. 남편이 갑작스레 세상을 떠난 지 벌써 5년. 서울 변두리의 낡은 주공 아파트 2층. 햇볕마저 비껴가는 그녀의 집에는 늘 정막이 무겁게 내려앉아 있었다. 한때는 남편의 헛기침 소리와 자식들의 웃음소리로 북적이던 공간이었지만 이제는 낡은 개종시계의 똑딱거리는 소리만이 그 빈자리를 채우고 있었다. 하나뿐인 딸 서연은 결혼해 경기도 신도시에 제 보금자리를 틀었고 대기업에 다니는 딸은 늘 시간에 쫓겼다. 일주일에 한 번 걸려오는 전화 속 딸의 목소리는 늘 피곤함에 지쳐 있었다. 박은혜 씨는 그런 딸에게 짐이 되고 싶지 않아 괜찮다, 잘 지낸다는 말만 앵무새처럼 되풀이했다. 벽에는 빛바랜 흑백 부부 사진이 걸려 있었다. 사진 속 젊은 시절의 남편은 어색하게 웃고 있었고 그 옆에 그녀는 수줍은 듯 고개를 숙이고 있었다. 그 옆으로는 손주들의 커가는 모습을 담은 사진들이 자석처럼 붙어 있었다. 아이들의 해맑은 웃음은 그녀의 유일한 위안이었지만 그마저도 액정 너머의 존재였다. 아이고, 이건 또 뭐람. 무심코 화면을 켜자 새로운 친구를 만나보세요 라는 문구와 함께 낯선 남자의 사진이 팝업창처럼 떠올랐다. 부드러운 인상에 세련된 옷차림을 한 중년 남자. 배경으로는 야자수가 늘어선 해변과 고급스러운 요트가 보였다. 강민준이라는 이름 아래에는 미국 LA 거주, 건축 디자이너라는 소개가 붙어 있었다. 박은혜 씨는 눈살을 찌푸리며 X버튼을 찾았다. 이런 광고는 지긋지긋했다. 하지만 손가락이 닿기 직전 띵동하는 청량한 알림음과 함께 화면 하단에 작은 메시지 창이 열렸다. 안녕하세요, 박은혜님. 아름다운 미소를 가지신 분이네요. 우연히 프로필 사진을 보고 깊은 인상을 받아 용기를 내어 메시지를 드립니다. 신뢰가 되지 않는다면 먼 타국에서 외롭게 지내는 사람과 친구가 되어주시겠습니까? 강민준이라는 남자였다. 그의 메시지는 광고성 스팸과는 달랐다. 놀랍도록 정중했고 진심이 담겨있는 듯한 따뜻함이 느껴졌다. 특히 아름다운 미소라는 말에 박은혜 씨의 굳어있던 얼굴 근육이 살짝 풀렸다. 언제 들어봤던 칭찬이었던가. 그녀는 저도 모르게 가슴 한구석이 간질거리는 것을 느꼈다. 70생 잊고 살았던 설렘이라는 감정이었다. 별일이야 늙은이한테. 그녀는 헛웃음을 치며 답장을 해야 할지 망설였다. 하지만 손가락은 이미 그녀의 의지와는 상관없이 느릿느릿 움직이고 있었다. 안녕하세요. 좋게 봐주시니 감사합니다. 하지만 전 나이 많은 늙은이인데요. 몇 번을 지우고 다시 쓰기를 반복한 끝에 보낸 답장이었다. 곧바로 1이라는 숫자가 사라지고 다시 알림음이 울렸다. 나이는 숫자에 불과하지요. 은혜님의 글에서 따뜻한 마음이 느껴집니다. 전 오히려 은혜님처럼 지혜롭고 깊이 있는 분과 대화하고 싶습니다. 그의 답장은 박은혜 씨의 얼어붙었던 마음을 녹이는 봄비와 같았다. 그녀는 그날 밤 늦도록 스마트폰을 손에서 놓지 못했다. 그렇게 메마른 땅에 스며드는 물줄기처럼 강민준이라는 남자는 박은혜 씨의 외로운 일상 속으로 들어왔다. 강민준과의 대화는 박은혜 씨의 흑백 같던 하루를 총천연색으로 물들였다. 그는 아침 저녁으로 문자를 보내왔고 일주일에 두세 번은 꼭 국제 전화를 걸어왔다. 그의 목소리는 메시지만큼이나 매력적이었다. 때로는 부드럽게, 때로는 열정적으로 그는 자신의 이야기를 들려주었다. 그는 자신을 성공한 건축 디자이너라고 했다. 젊은 시절 가난을 피해 무작정 미국으로 건너가 낯선 땅에서 온갖 고생을 겪으며 지금의 자리에 올랐다고 했다. 유명 건축 잡지에 자신의 작품이 실리기도 했고 할리우드 스타의 집을 디자인하기도 했다고 자랑했다. 아내와는 10년 전 암으로 사별했고 유일한 아들은 결혼해 동부에서 살고 있다고 했다. 그의 이야기 속에는 성공한 남자의 자신감과 동시에 홀로 된 남자의 외로움이 묻어 있었다. 박은혜 씨는 그의 성공담에는 감탄했고 그의 외로움에는 깊이 공감했다.
은혜 씨, 오늘따라 당신이 끓여준 구수한 된장찌개가 먹고 싶네요. 당신의 따뜻한 밥상이 그립습니다. 밤하늘의 별을 보니 당신 생각이 나요. 저 별처럼 당신은 내 어두운 삶을 비추는 유일한 빛입니다. 그는 시시때도 달콤한 말을 속삭였다. 박은혜 씨는 그런 말을 들을 때마다 얼굴이 화끈거렸지만 싫지 않았다. 오히려 메말랐던 감정의 샘이 다시 차오른 듯한 충만감을 느꼈다. 그는 박은혜 씨가 좋아하는 옛날 노래를 찾아 들려주기도 하고 그녀의 시시콜콜한 신세 한탄에도 귀 기울여 주었다. 그는 마치 그녀의 마음을 꿰뚫어 보는 것처럼 그녀가 필요로 하는 위로와 공감을 정확히 알고 있었다. 이제 미국 생활을 정리하고 한국으로 돌아가려 합니다. 남은 인생은 당신과 함께 조용하고 평화롭게 살고 싶어요. 당신만 허락한다면 작은 전원주택을 지어 함께 텃밭도 가꾸고 여행도 다니고 싶습니다. 그가 한국으로 돌아와 함께 살고 싶다는 말을 했을 때 박은혜 씨는 심장이 멎는 듯했다. 늙고 병든 자신에게도 이런 기적 같은 일이 일어날 수 있다니. 그녀는 꿈을 꾸는 것만 같았다. 그녀는 매일 밤 강민준과 함께할 행복한 노년을 상상하며 잠이 들었다. 어머니, 요즘 얼굴이 환해지셨어요. 무슨 좋은 일이라도 있으세요? 딸 서연이 걱정 반, 호기심 반으로 물었다. 박은혜 씨는 애써 표정을 감추며 손사래를 쳤다. 아니다. 그냥 운동이라도 다시 시작할까 해서. 딸에게 이 사실을 어떻게 말해야 할지 몰랐다. 엄마가 주책이야 라고 타박할까봐 혹은 인터넷에서 만난 사람을 어떻게 믿느냐고 반대할까봐 두려웠다. 결국 그녀는 이 비밀스러운 설렘을 혼자 간직하기로 했다. 하지만 가장 가까운 친구 김영자 씨의 눈은 속일 수 없었다. 경로당에서 함께 점심을 먹던 중 김영자 씨가 툭 던졌다. 언니, 솔직히 말해봐. 요즘 연애하지? 스마트폰만 붙들고 사는 게 수상하다 했어. 박은혜 씨는 얼굴을 붉히며 마지못해 강민준의 이야기를 털어놓았다. 김영자 씨는 처음에는 눈을 동그랗게 뜨고 부러워했지만 이내 미간을 찌푸렸다. 미국 사는 건축가, 멋있긴 한데 언니 그래도 조심해야 해. 얼굴도 모르는 사람인데 요새 별별 사기꾼들이 다 판을 친다잖아. 특히 우리 같은 늙은이들 등쳐먹는 놈들이 많대. 영자야, 너까지 왜 그래? 민준 씨는 그런 사람 아니야. 얼마나 진실하고 착한 사람인데 나한테 어떻게 하는지 보면 너도 그런 말 못할걸. 박은혜 씨는 친구의 충고에 오히려 서운함을 느꼈다. 자신의 행복을 시기하는 것처럼 느껴지기까지 했다. 그녀는 강민준을 향한 믿음을 더욱 굳건히 했다. 그는 세상의 편견과 의심으로부터 자신이 지켜줘야 할 소중한 사람이었다. 달콤한 말에는 독이 숨겨져 있었다. 강민준과의 관계가 깊어질수록 그의 어려움은 늘어갔다. 시작은 예상치 못한 세금 문제였다. 은혜 씨, 정말 미안하지만 부탁 하나만 할게요. 한국으로 자금을 옮기려는데 예상치 못한 세금 문제에 부딪혔어요. 100만 원 정도만 급히 보내줄 수 있을까요? 한국 가면 바로 처리해서 몇 배로 갚겠습니다. 박은혜 씨는 망설였다. 하지만 곧 그가 한국으로 돌아오기 위해 겪는 어려움이라고 생각하니 마음이 약해졌다. 그녀는 비상금으로 묻어두었던 돈을 찾아 그의 계좌로 송금했다. 그는 뛸 듯이 기뻐하며 은혜 씨는 나의 천사라고 말했다. 그 후 그의 부탁은 꼬리를 물고 이어졌다. 한국 지사 설립을 위한 계약금이 부족하다. 어머니가 갑자기 편찮으셔서 병원비가 필요하다. 귀국 비행기 표를 사야 하는데 카드가 정지되었다 등 이유는 다양했고 금액은 점점 커졌다. 박은혜 씨는 남편이 남겨준 마지막 유산이었던 정기예금을 해약했고 딸 몰래 보험까지 깼다. 그녀의 통장 잔고는 바닥을 드러내기 시작했지만 강민준을 향한 마음은 오히려 깊어졌다. 자신이 그를 돕고 있다는 생각, 그가 자신에게 의지하고 있다는 사실이 그녀에게는 묘한 만족감과 책임감을 주었다. 그는 늘 이 은혜는 평생 잊지 않겠다고 말했고 조금만 기다리면 우리가 함께할 행복한 날이 온다고 속삭였다. 박은혜 씨는 그 말을 굳게 믿었다. 하지만 불안감은 그림자처럼 그녀를 따라다녔다. 밤에는 잠을 설쳤고 낮에는 멍하니 앉아있는 시간이 늘었다. 딸 서연과의 통화는 점점 짧아졌고 김영자 씨의 연락도 피하게 되었다. 그녀는 자신의 비밀이 탄로날까봐 두려웠고 동시에 강민준이 정말 한국으로 오지 않으면 어쩌나 하는 불안감에 휩싸였다. 딸 서연은 엄마의 변화를 눈치챘다.
오랜만에 찾아온 엄마의 집은 왠지 모르게 썰렁했고 냉장고는 텅 비어 있었다. 무엇보다 엄마의 얼굴에는 그늘이 드리워져 있었고 통장 정리를 도와주다 우연히 발견한 거액의 출금 내역은 그녀의 의심을 증폭시켰다. 어머니, 솔직히 말씀해 주세요. 요즘 무슨 일 있으세요? 왜 이렇게 큰 돈이 나갔어요? 혹시 누구한테 돈 빌려주신 거예요? 내가 상관할 일 아니다. 다 알아서 할 테니 걱정 마라. 박은혜 씨는 차갑게 쏘아붙였다. 서연은 엄마의 싸늘한 반응에 상처를 받았지만 동시에 불길한 예감에 휩싸였다. 그녀는 인터넷에서 노인 대상 금융사기, 로맨스 스캠 등을 검색하기 시작했다. 화면에 떠오르는 사례들은 놀랍도록 엄마의 상황과 닮아 있었다. 낙엽이 뒹구는 늦가을 오후, 박은혜 씨는 은행 ATM 앞에서 서성이고 있었다. 그녀의 손에는 낡은 통장과 도장이 들려 있었고 얼굴은 하얗게 질려 있었다. 어젯밤 강민준에게서 울먹이는 목소리로 전화가 걸려왔다. 은혜 씨, 나 정말 죽고 싶어요. 모든 준비를 마치고 한국으로 가려는데 마지막 순간에 사업 파트너에게 배신을 당했어요. 지금 당장 3천만 원을 받지 못하면 전 모든 것을 잃고 감옥에 갈지도 몰라요. 이게 정말 마지막이에요. 제발, 제발 한 번만 더 도와주세요. 이 돈만 있으면 정말 당신 곁으로 갈 수 있어요. 네. 그의 목소리는 너무나 절박했고 그의 절망은 그대로 그녀의 심장을 찔렀다. 3천만 원. 그것은 그녀가 사는 이 낡은 아파트의 전세 보증금이었다. 그녀의 전 재산이자 마지막 남은 보루였다. 이걸 빼면 그녀는 길거리에 나앉아야 할지도 몰랐다. 안 돼. 이건 절대 안 돼. 이성이 경고했지만 그의 울음 섞인 목소리와 함께 그려지는 그의 처참한 모습, 그리고 그와 함께 할 수 없게 될지도 모른다는 두려움이 그녀를 워담했다. 그녀는 밤새 한숨도 자지 못하고 고민했다. 그리고 아침이 밝자 홀린 듯 은행으로 향했다. 번호표를 뽑고 대기석에 앉아있는 동안에도 그녀의 마음은 1000갈래만 갈래로 찢어졌다. 지금이라도 돌아갈까? 아니야, 그를 믿어야 해. 불안감과 희망이 격렬하게 싸웠다. 마침내 그녀의 번호가 불리고 창구로 다가가는 그녀의 발걸음은 천근만근 무거웠다. 어르신, 전세 보증금 대출을 받으시려는 건가요? 무슨 용도로 쓰시려고요? 창구에 앉은 젊은 여직원이 상냥하지만 예리한 눈빛으로 물었다. 그녀는 이 은행에서 10년 넘게 일해온 베테랑이었다. 그녀는 박은혜 씨의 불안한 눈빛과 떨리는 손에서 무언가 잘못되었음을 직감했다. 그게 아들이 사업 자금이 좀 필요하다고 해서. 박은혜 씨는 자신도 모르게 거짓말을 했다. 여직원은 미소를 잃지 않으면서도 컴퓨터 화면을 두드리며 질문을 이어갔다. 아드님 성함이 어떻게 되시나요? 혹시 통화 가능하실까요? 요즘 금융사기가 많아서 저희가 확인 절차를 거쳐야 하거든요. 박은혜 씨는 당황했다. 강민준에게 돈을 보내는 것이라고는 차마 말할 수 없었다. 그녀가 우물쭈물하는 사이 여직원은 몰래 비상벨을 눌렀고 동시에 그녀의 책상 아래 있던 전화기로 어디론가 연락을 취했다. 바로 그때였다. 엄마! 하는 다급한 외침과 함께 서연이 은행 안으로 뛰어들어왔다. 그녀의 얼굴은 눈물과 땀으로 범벅이 되어 있었다. 은행 직원의 연락을 받고 불이 나게 달려온 것이었다. 엄마, 여기서 뭐 하는 거야? 설마 이 집까지 팔아서 그놈한테 보내려는 거야? 서연은 울부짖으며 엄마의 손에 들린 통장을 낚아챘다. 서연아, 놔라! 이건 그런 게 아니야. 뭐가 아니야? 엄마, 제발 눈 좀 떠. 그 사람 사기꾼이라고. 엄마 돈 다 뜯어내려는 거라고. 모녀의 실랑이에 은행 안의 모든 시선이 집중되었다. 박은혜 씨는 창피함과 당혹감에 얼굴이 새빨개졌다. 그녀는 마지막 희망을 붙잡고 강민준에게 전화를 걸었다. 뚜르르 신호음만 갈 뿐 그는 받지 않았다. 다시 걸었다. 여전히 받지 않았다. 카카오톡을 열었다. 그의 이름 옆에는 알 수 없음이라는 글자가 떠 있었다. 프로필 사진은 텅 비어 있었고 그와 나눴던 수많은 대화는 흔적도 없이 사라져 있었다. 순간 박은혜 씨의 머릿속이 하얘졌다. 심장이 바닥으로 곤두박질 치는 것 같다. 김영자 씨의 충고, 딸 서연의 외침, 은행원의 의심 가득한 눈빛, 모든 조각들이 한꺼번에 맞춰지며 끔찍한 진실이 그녀의 눈앞에 펼쳐졌다. 사랑, 희망, 미래, 그 모든 것이 거짓이었다. 자신은 그저 한낱 사기꾼의 먹잇감에 불과했다. 다리에 힘이 풀린 그녀는 그 자리에 스르르 주저앉았다. 은행 로비의 차가운 대리석 바닥 위로
늙은 여인의 통곡 소리가 메아리쳤다. 환하게 빛나던 가을 햇살이 순식간에 잿빛으로 변해버린 순간이었다. 세상이 무너져 내린다는 것은 이런 느낌일까? 박은혜 씨는 한동안 넋 나간 사람처럼 지냈다. 밥도 넘기지 못했고 잠도 제대로 이루지 못했다. 텅 빈 집안, 어디를 둘러봐도 강민준과 나누었던 대화, 그가 속삭였던 달콤한 약속들이 환영처럼 떠올랐다. 그럴 때마다 심장은 갈기갈기 찢어지는 듯했고 자신의 어리석음에 대한 자책감에 숨조차 쉴 수 없었다. 평생을 악착같이 모은 돈을 잃었다는 허망함보다 진심을 다해 믿고 의지했던 사람에게 철저히 이용당했다는 배신감이 그녀를 더욱 깊은 절망의 늪으로 밀어넣었다. 딸 서연은 죄책감과 안타까움으로 엄마의 곁을 지켰다. 엄마의 외로움을 미리 헤아리지 못했다는 미안함, 그리고 엄마를 끝까지 믿어주지 못했다는 후회가 그녀를 괴롭혔다. 서연은 회사를 잠시 쉬고 엄마의 식사를 챙기고 잠든 엄마의 곁에서 밤을 지새웠다. 그녀는 엄마를 다그치거나 비난하는 대신 그저 조용히 엄마의 이야기를 들어주고 함께 울어주었다. 김영자 씨도 매일같이 찾아와 죽을 쑤어주고 말벗이 되어주었다. 언니, 다 지난 일이야. 훌훌 털어버려. 그놈은 분명 지옥 갈 거야. 언니는 잘못 없어. 외로운 사람 마음 이용한 그놈이 죽일 놈이지. 친구의 투박하지만 진심 어린 위로와 딸의 헌신적인 보살핌 덕분에 박은혜 씨는 아주 조금씩, 아주 느리게 현실을 받아들이기 시작했다. 그녀는 딸의 손을 잡고 경찰서를 찾아가 피해 사실을 신고했다. 경찰은 친절했지만 범인을 잡을 가능성은 희박하다고 했다. 해외에 서버를 두고 점조직으로 움직이는 전문 사기단이라 추적이 거의 불가능하다는 설명이었다. 박은혜 씨는 다시 한번 절망했지만 이제 더는 주저앉아 있을 수만은 없었다. 어느 날 오후 박은혜 씨는 서연에게 컴퓨터 사용법을 가르쳐달라고 부탁했다. 그녀는 딸의 도움을 받아 인터넷 카페와 노인복지관 홈페이지 등을 찾아다녔다. 그곳에는 자신과 비슷한 피해를 본 사람들의 사연이 넘쳐났다. 로맨스 스캠, 보이스피싱, 금융사기, 수법은 조금씩 달랐지만 외롭고 정보에 어두운 사람들을 노린다는 점은 같았다. 박은혜 씨는 깨달았다. 자신이 겪은 일은 결코 부끄러운 일이 아니라는 것을. 그것은 누구에게나 일어날 수 있는 비극이며 침묵하고 숨을수록 더 많은 피해자가 생겨날 뿐이라는 것을. 그녀는 용기를 내기로 했다. 그녀는 밤을 새워 자신의 이야기를 글로 썼다. 강민준을 처음 만났을 때의 설렘부터 돈을 보내며 느꼈던 불안감, 그리고 진실을 알게 되었을 때의 절망까지 모든 감정을 숨김없이 담아냈다. 글을 쓰는 동안 수없이 눈물을 흘렸지만 글을 완성했을 때 그녀는 묘한 해방감을 느꼈다. 다음 날 그녀는 자신이 쓴 글을 들고 노인정으로 향했다. 그녀는 떨리는 목소리로 친구들과 이웃들 앞에서 자신의 이야기를 읽어내려갔다. 그녀의 고백에 노인정은 숙연해졌고 곳곳에서 훌쩍이는 소리가 들렸다. 이야기가 끝나자 여기저기서 비슷한 경험담들이 쏟아져 나왔다. 나도 그런 놈한테 당할 뻔했어. 다행히 아들놈이 알아채서 막았지. 나는 자식인 척 전화와서 돈 보내라고 하더라니까. 그들의 이야기를 들으며 박은혜 씨는 눈물을 흘렸다. 그것은 더 이상 절망이나 자책의 눈물이 아니었다. 서로의 아픔을 보듬고 공유하는 연대의 눈물이었다. 그날 이후 박은혜 씨는 로맨스 스캠 예방 전도사가 되었다. 그녀는 노인정, 복지관, 주민센터 등을 찾아다니며 자신의 경험을 나누고 사기 예방법을 알렸다. 딸 서연의 도움을 받아 스마트폰과 인터넷, 금융거래, 안전수칙을 정리한 유인물을 만들어 배포하기도 했다. 그녀의 활동은 지역신문에 작게 실리기도 했다. 상처는 여전히 남아있었다. 밤이면 문득문득 강민준의 목소리가 환청처럼 들려왔고 낯선 번호로 전화가 오면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다. 하지만 그녀는 더 이상 두려움에 떨지 않았다. 그녀는 자신의 아픔을 딛고 일어나 다른 사람들을 돕는 것에서 새로운 삶의 의미와 기쁨을 찾았다. 초겨울의 문턱, 박은혜 씨는 노인정 게시판 앞에 서서 자신이 직접 만든 포스터를 붙였다. 서툰 글씨였지만 진심이 담겨 있었다. 어르신 여러분, 세상에 공짜는 없습니다. 낯선 사람의 달콤한 유혹을 경계하세요. 당신의 외로움을 파고드는 사기꾼에게 마음도 돈도 빼앗기지 마세요. 우리는 함께 막을 수 있습니다. 포스터를 바라보는 그녀의 얼굴 위로 희미하지만 따뜻한 미소가 떠올랐다.
비록 황혼의 로맨스는 악몽으로 끝났지만 그녀의 진짜 인생은 이제 다시 시작되고 있었다. 가을의 끝자락에서 그녀는 혹독한 겨울을 견뎌내고 다시 찾아올 봄을 기다리고 있었다.